자, 47%가 에이프코인 다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15% 유가랩스한테 갔죠. 네. 아까 유가랩스가 15% 가져갔죠. 근데 파운더들이 근데 유가랩스 창업자들이 네. 또 개별적으로 8%를 가져갔으니까 익명으로 남고 싶은 이유가 여기서 그렇죠. 이 안드레센 호로위츠가 가져가는 그냥 공짜로 받은 에이프 코인만 가지고 1.5조 원 정도가 수익을 와우. 남기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있습니까? 하나 더 있습니다. 인수 직전에 14개의 주소가 159개의 미비치를 집중 매수했대요. 근데 네. 이 BAYC 장밋빛만 가득할 것 같고 네. 가득할 것 같고 네. 사람들이 열광하기만 할 것 같은 이 BAYC 프로젝트에 제가 제기하고 싶은 몇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뭔가요? 이거는 비단 BAYC뿐만이 아니라 모든 뭐 NFT 프로젝트나 웹3 관련된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가 마찬가지인데 네. 우리가 이거를 까먹고 투자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 말은 투자하지 말라, 뭐 이거 완전 스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것도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눈탱이 맞으면 누구 책임이냐? 내 책임이다. 네. 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먼저 무슨 일이 있었냐? 가장 첫 번째로 이 BAYC의 설립자 4명이 있다 그랬죠? 네. 무슨 뭐 토마토 케첩인지 뭐 스리라차인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 사람들 중에 2명의 신원이 공개됐어요. 누가 공개했냐? 네. 버즈피드라고 하는 언론이 공개를 했습니다. 어떻게 찾았을까요, 버즈피드는? 그렇죠. 정확히 밝히진 않았어요. 어떻게 자기네가 이걸 찾아냈는지. 근데 마치 제가 저번에 그 저스틴 스턴 이슈 이제 소개해드릴 때 더 벌지라고 하는 언론 소개해드렸듯이 네네. 여기도 이제 이런 좀 찌라시성 소문들을 캐고 다니는 그런 언론 미디어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이제 공개했을 때 그래서 굉장히 이제 커뮤니티에서 말이 많았던 게 블록체인 기반 기업 뭐 프로젝트는 익명으로 원래 운영을 하는 거야. 근데 네가 뭔데 사람들의 신원을 까냐? 공개하냐? 이제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또 얘기가 나오는 게 당연히 공개해야지. 창업자들의 신원을 모르고 우리가 투자하면 얼마나 불안하냐. 당연히 공개돼야 된다라고 이제 이게 찬반 양론으로 갈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지금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네. 그래서 버즈피드라고 하는 언론이 공개한 사람 2명은 고든 고너 그리고 이제 가가멜 이 처음에 이 프로젝트 아이디에이션을 내서 이거 시작했다고 하는 그 2명의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고든 고너는 35살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 윌리 에로나우라는 사람이었고요. 발음을 아마 와일리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와일리 네. 에로나우였고요. 네. 가가멜은 이제 32살 작가 겸 편집자였어요. 그렉 솔라노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오른쪽에 계신 분이 그래서 가가멜이고요. 왼쪽에 계신 분이 이 고든 고너인데 네. 고든 고너가 35이고 가가멜이 32이래요. 32살 치고는 좀 상당히 연식이 돼 보이시긴 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좀 더 나이 들어 보이시지 네. 않나요? 왼쪽에 계신 분보다 네. 오른쪽에 계신 분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말 맞나? 하고 계속 구글링을 해서 찾아봤어요. 네. 혹시 오른쪽에 계신 분이 35살 아닌가? 서로 바뀐 거 아닌가? 바뀐 거 아닌가? 네. 근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이 32, 왼쪽에 계신 분이 35. 네. 그리고 근데 왼쪽에 계신 분은 원래 뭐 하던 분이시래요? 여기 가가멜님은 작가 편집자 나와 있는데. 이분은 그냥 대학생이었대요. 35살인데 대학생이었대요? 대학교 다니고 있었대요.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다는 것만 나와요. 무슨 뭐 대학원생이었다, 뭐 대학 학부생이다 이런 거 안 나오고 University of Virginia 이제 버지니아 주립대죠. 네. 제가 살았던 워싱턴 D.C.랑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한 그래요? 대학교입니다. 뭐 저도 몇 번 가본 적이 있고 이 캠퍼스에 또 여기 계신 한인 분들과 농구 시합도 몇 번 하기도 했는데 뭐 동부에서는 나름 그래도 유명한 대학교고 네, 뭐 좋은 대학교예요. 비트맥스 거래소가 bitmax.com인가 그런 도메인을 쓸 텐데 네. 이 와일리 에로나우가 bitmax.guru라고 하는 도메인을 사서 운영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맥스 거래소 입장에서는 이 도메인은 누가 일부러 우리 고객들을 속이려고 사칭하려고 하는 거다. 사칭 사이트다 네, 네. 이렇게 이제
그 기소까지는 아니고 신고까지는 아니고 약간 중재 요청을 했답니다. 그 중재 요청을 해서 이제 받아들여져서 네. 이 중재 요청을 하면은 뭐 변호사가 됐든 누가 됐든 제 3중재인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한대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합의금 뭐 얼마 이렇게 하는데 이 와일리 에로나우가 그 자리에 나타나질 않았대요. 그래서 그냥 중재인이 그 자리에서 안 나타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이미 서한을 보냈기 때문에 그 도메인을 몰수해서 비트맥스 거래소 쪽으로 넘겼고 그렇게 그냥 그 사태는 일단화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범죄나 이런 기록은 아니에요. 잠깐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던 정도. 네, 네. 뭐 그 정도 이력이 있으신 분이고 뭐 하던 분인지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 신원이 공개되자 네. 유가랩스라고 하는 운영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유가랩스의 CEO가 니콜 뮤니즈라고 하는 여자분입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그 미디어 언론에 출연을 한 거예요. 근데 좀 유명한 언론은 아니고 유튜브 방송만 하고 있는 언론인데 거기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네. 유가랩스와 그다음에 BAYS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었는데 이분의 인터뷰를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 뭐 이런 내용도 나와요. 이 파운더 2명의 신원이 밝혀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블록체인 NFT 프로젝트면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는 게 맞냐. 뭐 이런 식으로 기자가 좀 물어보거든요. 네. 근데 한번 제가 나중에 뭐 영상에 링크를 걸어드리던가 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네, 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느낀 부분, 딱 들었던 느낌은 너무 꼴사 나왔어요. 그 왜요? 여자분의 인터뷰 태도가. 콧대가 높았나요? 그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자기네는 엄청나게 숭고한 이런 정신을 웹3 정신을 가지고 있는 엄청 숭고한 프로젝트인데 기자가 우리한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신원을 깠다. 그거는 이 웹3 정신에 위배되는 거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자기네 파운더들이 그렇게 신원이 밝혀지지 않아야만 하는 이유는 그렇게 밝혀졌다가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인신 공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해킹의 표적이 된다거나 이런 어떤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듣고서는 더 이해가 안 갔던 거는 그러면은 제가 저번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저스틴 선 같은 사람들 그 관종은 한 10번은 더 죽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돌 맞아가지고 창펑자오 같은 사람들 바이낸스 CEO 창펑자오 같은 사람들 뭐 중국에서 지금 막 잡으러 다닌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열심히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활동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버젓이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기네만 그렇게 신원이 드러나면 뭐 당장 뭐 공격당하고 죽을 것 같은 위협을 느끼나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근데 되게 그게 엄청 심각한 상황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저 사람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 숭고한 어떤 국뽕에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들었고요. 너무 깊이 빠져 있는 상황이군요. 네, 깊이 빠져 있다. 삼천포로. 제가 사업을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더 이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사업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고객의 이 고민거리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사명감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헛짓거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객들은 힘들어요. 저 사람 말만 듣다가 내가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죠. 명언이네요, 명언. 감사합니다. 3년차 스타트업 창업가가 전해드리는 아직 3년밖에 안 되셨군요. 얼마 안 됐네요. 다시 생각해보니까 네. 아유, 3년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2명의 신원이 공개되고 네. 이 찬반 양론으로 갈렸는데 그 두 진영의 주장을 한 가지씩 소개해드릴게요. 네, 네. 디크립트라고 하는 그 암호화폐 전문 언론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서는 좀 안 좋게 봤어요. 이 공개한 사실 자체를. 그래서 클릭수와 광고 수 때문에 동의 없이 신상을 터는 짓이고 쓰레기 같은 기사다라고. 반면에 이제 테크밈이라고 하는 그 회사의 설립자인 게이브 리베라라고 하는 분은 그냥 일반적인 그 보도다. 버즈피드의 그 신문 기사는 이런 보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은 이 BAYC는 수십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한 프로젝트에 특정 부유층이나 아니면 벤처 캐피탈 같이 소수 그 초기 투자를 했던 그 사람들만 파운더의 정보를 알고 있고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당장 정보의 비대칭 현상을 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거를 그냥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했을 뿐이지 안 좋게 볼 게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저도 약간 후자에 좀 가까운 생각인 것 같아요. 이게 웹3라는 그 용어 때문에 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엄청난 거래량, 이렇게 비싼 뭐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비싼 뭐 NFT? 네, 비싼 NFT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들이 알 권리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죠. 저도 기본적인 알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니콜 뮤니즈라고 하는 그 유가랩스 CEO의 영상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또 이렇게 기자가 질문을 해요. 버즈피드가 그 30분 정도 후에 먼저 연락을 했대요. 30분 정도가 아니라 이 니콜 뮤니즈한테 미리 연락을 해서 우리가 너네 그 파운더 2명의 신원을 알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30분 정도 후에 이거를 기사를 내보낼 건데 동의를 구하려고 연락을 했다 이렇게 했대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니콜 뮤니즈 대표가 그 영상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아니 뭐 이거는 거의 협박 아니냐. 나한테 30분 있다가 기사 깔 거니까 동의해라라고 말하는 거는 그냥 할 거라고 선전포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게 맞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걸 듣고도 아니 30분 전에 미리 알려줬으면은 고마운 거 아닌가. 30분 전에라도 알려줬으면 고마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솔직히. 기자시니까 뭐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상장 기업인데 예, 막 예. 상장이 돼 있고 막 다트 다 공개돼 있고 다트에 이제 정보 다 공개돼 있고 근데 이 주주가 막 누구고 막 파헤쳐가지고 뭐 알고 보니 이 주주가 뭐 이 기업까지 다 갖고 있더라 막 이런 걸 제가 예를 들어서 취재를 했어요. 그럼 그거는 그냥 당연히 일체의 고민도 하지 않고 기사로 쓰거든요.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하니까. 근데 그리고 이제 또 찾다 보면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여기까지 갖고 있었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막 이렇게 더 공개된 정보지만 그걸 기반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알고 보니까 위에 가보니 이 사람이 이걸 다 갖고 있었네 뭐 이런 걸 이제 취재가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거를 그러니까 뭐 이 공개된 정보보다 조금 더 깊은 걸 내가 알아냈을 때 그거를 당연히 기사로 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웹3라는 게 들어가니까 이게 뭔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되게 당연한 뭔가 일상생활에서는 당연한 건데 여기서는 당연한 게 아닌가 막. 그러니까 당연히 사실 궁금하죠. 이걸 내가 내 뭐 전 재산을 투자했을 수도 있고 많은 돈을 투자한 어떤 재화인데 자산인데 이거를 누가 만들었고 누가 운영하고 있는지를 나도 알고 싶고 그거를 뭐 신문 기사에 이제 한 줄 정보라도 나와가지고 알게 되면은 그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이거 팩트잖아요. 그리고 버즈피드가 얘기를 해요. 이거를 무슨 내가 뭐 잠입 조사를 해가지고 누군지 알아내고 이런 게 아니라 다 웹상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취합해서 알아낸 정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 조심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보면은 보니까 이 그 고든 고너랑 가가멜이라는 익명으로 코인데스크 언론 인터뷰도 하고 더 뉴요커 잡지에도 인터뷰 나오고 롤린스타라는 잡지에도 나오고 네네. 온갖 언론 인터뷰는 다 했더만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해요. 우리는 플로리다 출신의 플로리다에서 뭐 같이 커온 그런 뭐 30대 남자고 그러면 특정이 일단 되잖아요. 자기네가 그렇게 다 얘기를 했으니까. 얘기한 정보로 네. 이제 취재를 한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기네가 얘기한 정보 및 플러스 이제 몇 가지 유추해가지고 신원을 밝혀낸 거예요. 네. 어렵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버즈피드 측에서도.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오픈한다는 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유가랩스 CEO 니콜 뮤니즈는. 근데 이게 진짜 재밌네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계속 나올 수도 있겠네요. 나올 수 있죠. 이게 네. 실제로 지금 너무 찬반행동이 격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새로 나오는 NFT에서는 이거에 이제 반대하는 NFT 창업자들은 자기가 자기 이름을 그냥 실제 신원을 다 그냥 처음부터 디스클레이머에 걸고 내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고 그래요. 아니 근데 또 재밌는 게 NFT 그 코인 발행할 때는 발행자들이 다 신원이나 이런 걸 공개를 하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네, 이력도 공개하고 그걸 다 검토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왜 또 NFT는 그게 근데 보면 다 이렇게 그런
뭐지? 익명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많죠. 이게 약간 또 재밌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익명이면 문제가 뭐냐면요. 네. 왜 지난번에 저희가 쿼드리가 CX 소개해드릴 때 네. 제라드 코튼 CEO와 그 제라드 코튼 CEO의 파트너가 한 명 있었죠. 마이크 네. 마이크 패트린이었나요? 마이크 패트린이라는 네.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얼마 전에 굉장히 또 이슈가 됐어요. 이 사람. 왜요? 원더랜드 디파이 아시죠? 네. 그 해킹 당해가지고 네네네. 엄청나게 많은 자산을 까먹었던 거기에 관여를 했나요? 거기에 이제 창업자 중 한 명이 가명으로 활동을 했는데 시프라는 가명으로 활동을 했어요. 네. 이 시프가 알고 보니까 그 마이클 패트린이었던 거예요. 쿼드리가 CX의 이제 공동 창업자. 그러니까 그런 건 공개를 해야죠. 그렇죠. 그거 누가 까발렸어요. 그 커뮤니티의 일원이. 그 이 사람이 이제 스텝다운 했는데 네. 결국 네. 몰랐던 거죠 아무도.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더랜드가 그 사단이 나고 나서 알고 보니까 이런 사람이 알고 보니까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다. 그럼 이거 누가 책임질까요, 과연? 누가 책임지냐는 거죠. 이거 그런 것도 투자자 책임이라고 하냐는 거죠. 와. 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결국. 근데 다행히 네. 그 신원이 공개된 이 고든 고너와 가가멜은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근데 이제 그 와일리 그 에로나우 그 사람이 뭐 비트맥스와 약간 뭐 해프닝이 있었던 거 빼고는 네. 뭐 범죄 이력이나 이런 건 없다고 해요. 현재까지 네, 밝혀진 바는 없고요. 다만 이제 나머지 2명 개발자, 창업자 그 2명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는 아직도 오리무중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뭐 안심할 상황은 전혀 아니죠. 이 문제는 결국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게 익명성, 가명성 이런 게 이제 NFT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트렌드고 사람들이 뭐 이게 뭐 마치 뭐 우리의 문화의 어떤 뭐 핵심 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분명히 문제점은 있다는 거고요. 이런 장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투자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할 때 이 창업자의 어떤 출신 학력, 그다음에 뭐 이력, 경력, 심지어 외모까지 이 벤처 캐피탈들이 다 그런 것도 약간 유념해 두는 경향이 있죠. 뭐 좀 믿음직하게 생겼다. 뭐 아니면 언변이 좋다. 아, 이 사람 하버드 나왔어? 그러면 믿을만하다. 이런 거 이제 약간 선입견이 생긴다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이 그래도 블록체인 기반 이 스타트업들 이런 것들은 보면은 이력 창업자의 정보가 아예 가려져 있으니까 그런 거 다 떼고 이제 그냥 진짜 프로젝트의 어떤 사업성만 보고 판단을 한다. 뭐 이런 이제 순기능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문제는 그 이후예요. 그 이후에 결국에는 창업자들의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정보의 비대칭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레몬마켓이죠, 말하자면. 네. 그거에 노출됐을 때 이 창업자들이 계속 그렇게 꽁꽁 싸매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초기 투자자, 벤처 캐피탈, 창업자들만 자기들이 가지고 뽑아먹을 수 있는 건 다 뽑아먹고 나가면 그 다음은 이제 남겨진 개인 투자자들이 모든 거를 다 떠안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있습니까?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네. 이 유가랩스 BAYC의 운영사가 얼마 전에 코인을 발행했어요. 에이프 코인이라고 합니다. 이 NFT 프로젝트인 BAYC의 홀더들을 대상으로 발행을 네. 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BAYC 프로젝트는 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네. 이 탈중앙화된 조직에 의해서 운영될 거다. 그러니까 DAO가 운영되려면은 그 해당 DAO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토큰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니까. 그죠. 거버넌스 토큰이 있어야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BAYC의 주인은 일단 BAYC NFT 홀더들이니 이 홀더들을 대상으로 코인의 발행을 이제 에어드랍을 하겠다는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언뜻 들으면은 그럴 수 있겠다 네. 싶은 거죠.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 일단 10억 개가 발행이 됐어요. 에어드랍 형태로. 네. 근데 자 47%가 에이프코인 다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에이프코인을 그 에이프코인과 BAYC를 운영할 그 탈중앙화된 조직이죠. 네. 이 조직의 공용 계좌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47%이 까만색은 빼고 네. 그러면은 그 다음 큰 거 15% 이거 누구한테 갔어요? 유가랩스. 유가랩스한테 갔죠. 네. 뭐 물론 이제 동일하게 15%가 이 BAYC랑 MAYC 홀더들한테 갔습니다. 네. 근데 똑같은 지분으로 유가랩스가 가져갔고요. 그거보다 약간 덜하게 14%는 누구한테 갔느냐? 초기 창업자들과
안데리센 호로이츠라고 하는 벤처 캐피탈. 네, 유명한 데죠. 네. 네, 애니모카 브랜드라는 회사로 이제 지분이 14%가 돌아갔어요. 네. 아까 유가랩스가 15% 가져갔죠. 근데 파운더들이 근데 유가랩스 창업자들이 네. 또 개별적으로 8%를 가져갔으니까. 익명으로 남고 싶은 이유가 여기서 그렇죠. 네. 사실상 그럼 합해 보면 우호 지분이죠. 우호 세력. 네. 14%, 15%, 8% 더해 보면은 29, 37%. 37%를 이 우호 세력이 가져간 거예요. 뭐 1%를 제인구달 레가시 파운데이션이라고 여기에는 왜 1%를 줬나 모르겠어요. 제인구달 그 제인구달 유명한 아시죠? 그 오랑우탄 유인원 학자, 네. 네. 아 오랑우탄 네. 침팬지 학자. 너무 옛날에 책에서 본 느낌이 네. 저도 옛날에 이제 다큐멘터리 프로를 봤었는데 네. 이 BAYC의 컨셉 자체가 유인원이다 보니까 아 그래서 네, 관련해서 뭔가 이것도 마케팅 수단이겠죠. 그죠. 이분한테 이제 이분이 아니라 이분이 세운 재단에 기증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근데 이건 너무하다. 47%는 주인 없는 곳에다가 뿌리고 그러니까 37% 지네가 가져가고 15%만 BAY 숄더들한테 줬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좀 약간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볼게요. 네. 다오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다오는 말이 탈중앙화된 조직이 사실상 이 어쨌든 지배 세력이 존재를 합니다. 누가 지배를 하냐? 토큰을 많이 가진 자가 지배해요. 토큰을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은 보팅 파워를 가져가는 게 일반적이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에이프코인이라고 하는 어떤 토큰 프로젝트의 주인은 47%를 가져가는 에이프코인 다오인데 이 다오의 주인이 누구냐? 결국엔 유가랩스 그리고 유가랩스 파운더들 그리고 안드리센 호로이츠예요. 그러니까 이 다오를 지배함으로 이 다오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BAYC 프로젝트를 지배함으로 결국에는 BAYC 프로젝트는 이 유가랩스의 소유물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BAYC 프로젝트가 증권은 아니잖아요. 그죠. 주식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뭐 소유권이 뭐 지분이 어느 정도 이런 말 하는 게 사실상 맞지는 않는데 그런 구조를 지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토큰 발행을 해가지고 없던 토큰을 찍어내서. 그 요즘 NFT 프로젝트들이 토큰 발행하는 데가 꽤 있잖아요. 많죠. 네. 그러니까 NFT 프로젝트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인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토큰을 발행을 하는 거죠. 수단으로서. 말은 좋아요. 다오를 통해서 이 지배를 해서 운영을 해서 탈중앙화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내서 뭐 이 홀더들이 어떤 민주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었다 뭐 하는데 구구절절 말이고 다 사실상 그냥 맨 처음에 이거 만든 사람들의 지배력이 강화된 거죠. 근데 안드리센 호로이츠는 이 언론 기사를 통해서 자기네가 이거를 실제적으로 행사하진 않겠다, 영향력을 행사하진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네.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14% 가져갔잖아요. 14%를 대학교 뭐 동아리 같은 데다가 줘가지고 위임해서 네. 그 사람들이 이제 뭔가 이걸 이용해서 에이프코인의 발전을 위해서 뭐 활동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믿거나 말거나예요. 뭐 어떻게 할지 뭐 누가 알아? 잘 하는지 못 하는지 뭐 우리가 보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죠. 그리고 꼭 이런 얘기하면은 블록체인은 투명하게 다 공개되니까 볼 수 있다라고 해요 사람들이. 근데 그걸 누가 들여다보고 있냐고. 나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항상.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블록체인에 남는 거는 어쨌든 결과잖아요.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하면 이미 늦는 거지. 말 그대로 지금 14% 안드레슨 호로이츠가 가져갔어요.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이게 에이프코인이 바이낸스에 상장됐어요. ICO 하고 나서 바로. 네. 그래서 그 다음 상장 다음 날 가격이 14.36달러까지 올랐거든요. 지금 현재 12달러예요. 네. 근데 14불 뭐 얼마 차이 안 나니까 14불 기준으로 이 안드레센 호로이츠가 가져가는 그냥 공짜로 받은 에이프 코인만 가지고 1.5조 원 정도 당 수익을 남기는 거예요. 공짜로 받은 그냥 그 코인 가격으로만. 네. 지금 12불이니까 그냥 지금 팔고 나가면은 1.5조 원 남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으로 투명하게 공개된다. 그래 좋아. 블록체인으로 보고 있자 우리가. 그러면은 에이프 코인을 안드리슨 호로이츠가 지 지갑에서 거래소 지갑으로 옮기는 걸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옮겼네 하면서 먼저 팔 수가 있냐는 거죠. 사실 실질적으로. 어렵죠. 네, 그냥 얘네가 1.5조 원어치 코인 던지고 나가면 우리는 그걸 후행적으로 알고 후행적인 액션을 취하는 거죠. 왜 이렇게 떨어졌어? 보니까 이렇게 물량을 던졌구나. 이걸 나중에 아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뭐 이사회나 그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있을 거고 그걸 통해서 주주의 가치에 훼손하는 행동을 하면은 경영진이 제재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적죠. 그죠. VC가 뭐 물량 14%를 던지고 나간다던가 이런 거는 굳이 베스팅 피리오드라는 게 있지 않고서라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진짜 털고 나가면 그만이거든요. 누가 막을 거냐는 거죠. 이거는 그게 없나요? 뭐 락업 기간 이런 게 있어요. 있긴 있어요. 네, 자기네가 공개하고 있는 뭐 락업 기간, 그러니까 베스팅 피리오드인데 네네네. 그게 이제 뭐 2년인가 3년인가 있고 네네. 그런 제약이 있죠. 근데 이런 걸 어기면 당연히 이제 벤처 캐피털 명성에도 크게 해가 되고 하니까 아마 지키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얇은 그 하나의 그 제약 사항만 가지고 전적으로 믿을 수 있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가랩스가 또 이런 행동을 했네요. 미비츠라고 하는 NFT가 있는데요. 굉장히 이것도 잘 나가는 NFT예요. 이게 아마 라바랩스에서 발행한 NFT예요. 이게 그거예요. 네네네. 이게 뭐 데이퍼랩스에서 보니까 순위가 오히려 지금 BAYC보다 높던데 30일 거래량으로 보니까. 그 인수 소식 있고 나서 미비츠가 막 엄청 올랐어요. 음, 저도 이때 기사를 써가지고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미비츠 NFT가 지금 문제예요. 왜냐면은 네. 유가랩스가 인수했는데 네. 인수 직전에 14개의 주소가 159개의 미비츠를 집중 매수했대요. 인수 직전에 이거를 어차피 인수할 걸 알고 내부자 정보죠 말하자면. 내부자들이 미리 샀다. 미리 샀다. 네. 내부자들한테 정보 미리 뿌려서 미리 사게 하고 그 다음에 인수했다. 그러니까 이거 내부자 거래잖아요. 그러면은 네. 진짜라면은 이런 의혹이 이제 있는데 사실상 뭐 누가 알겠어요. 익명성이라는 것 때문에 의혹을 밝혀내기 쉽지 않다는 거죠. 유가랩스죠. 유가랩스는 법인이니까 이 법인이 이제 얼마 전에 4억 5천만 달러 투자까지 유치를 했어요. 와우. 그래서 이제 밸류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아마 50억 불 아니겠느냐. 보통 10% 이렇게 투자 받으니까 회사 같이. 그래서 50억 달러면은 이제 뭐 우리나라 돈은 한 7조, 8조 정도 되는 이제 뭐 유니콘, 데카콘 기업이 된 거죠. 유가랩스는 엄청나죠. 예. 4명이 세웠는데. 그렇죠. 예. 야. 4명이 세웠는데 네. 지금도 뭐 비슷한 사람 인원수가 운영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몇십 명 규모 되는 그런 회사는 아닐 거고. 근데 오늘 되게 시사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이렇게 익명을 가지고 닉네임으로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누군지 내가 알았을 때 그래서 이미 아는 사람들도 몇 명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굳이 보도해야겠다는 생각은 사실 하지 않았는데 또 이제 그게 만약에 프로젝트가 너무 커져가지고 혹은 뭐 그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럴 때는 보도를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게 진짜 또 저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웹 3.0이고 탈중앙화 시대고 뭔가 기존과는 다른 개념을 갖고 있는 시대니까 그 부분에서 언론의 역할은 뭔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요. 맞아요. 이제 좀 첨예한 갈등이 네. 앞으로 더 많이 빚어질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저는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좀 엄청나게 많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면 이 투명한 정보 공개는 굉장히 이 중요한 어떤 에티컬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는 뭐 법이 어떠네 저떠네 이걸 얘기하기 전에 도덕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가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그냥 NFT만 발행했으면 모르겠는데 코인 발행했고 그 코인 발행해서 다오 세워가지고 다오로 실질적 지배를 하려고 하는 지금 상황이라면 이거는 미등록 증권으로 볼 여지가 충분해요. NFT가 뭐 컬렉터블이냐 증권이냐 이런 거 따지기 전에 미등록 증권 발행해서 마치 스펙 상장처럼 말아 올리는 거잖아요. 스펙 상장이. 그러니까 아직도 이 회사가 상장될 여력은 없는데 이 상장을 어떤 펀드가 대신 해주는 거죠. 이 사업의 가치를 믿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BAYC라고 하는 비상장사를 바이낸스 거래소로 말아 올린 거예요. 다오라는 형태로. 그죠. 그렇네요. 네. 이거를 하면서 준법 감시나 어떤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비용은 하나도 쓰지 않은 거죠. 미국
그 상장사들은 보통 시가총액의 4% 정도를 그 준법 감시 비용에 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장사들은 굉장히 큰 비용을 내고 있어요. 네.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아시죠? 네. 마이클 세일러 CEO가 알죠. 어떤 팟캐스트 나와서 얘기했는데 작년 2021년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 컴플라이언스에만 200억 원을 썼대요. 엄청난 비용을 들여요. 이 상장사가 가지고 있는 책무죠, 말하자면. 투명한 그죠? 정보 공개. 네. 이거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회사는. 유아랩스는. 그러면서도 그래서 창업자 2명 이름 공개했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좀 이상한 거예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진짜 좀 역설적이긴 하네요.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이 장점 중에 하나가 투명성이고 뭐 모두에게 정보가 공개되고 이런데 또 정작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은 익명성을 요구하고 뭔가 좀 다르네요. 익명성이 권리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블록체인 자체가 익명성 테크놀로지는 아니에요. 가명성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어너니미티와 스더니미티의 차이인데 오, 네. 수도니미티 테크놀로지입니다. 블록체인. 그래서 아까 마이클 패틀린이라고 하는 사람 그 신원이 밝혀진 것도 네. 이 쿼드리가 CX 창업자 시절에 자기가 쓰던 이더리움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갑이 밝혀졌군요. 그 지갑과 네. 그 지갑과 지금 자기가 쓰는 이더 지갑이 같아요. 거래가 일어났던 거를 누가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찾아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알게 된 건데 네. 결국에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실제 신원을 밝혀내는 거는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죠. 찾아내려면 또 블록체인은 애초에 그걸 가리려고 만들어진 기술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명성은 자기가 그냥 그렇게 사용하면 되는데 그거를 억지로 익명으로 바꾸려고 한다거나 숨기려고 하면 그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리고 또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 코인 암호화폐 발행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적어도 국내에 한해서는 좀 이렇게 뭔가 까다로워졌잖아요. 상장하고 이런 절차도 그렇고. 근데 반면에 NFT는 좀 그런 규제가 너무 없는 것 같다. 맞아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들이 익명으로 NFT 사업하고 팔고 기반으로 코인 발행해서 이렇게 본인들한테 물량 많이 배정을 해도 바이낸스에 상장되고.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거니까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권력이 있는 곳에 위선이 있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3명 이상이 모이면 네. 권력이 생겨요. 무조건. 그래서 이 3명 중에 1명은 권력을 갖게 되고 2명일 수도 있고. 네. 근데 권력이 생기면은 무조건 위선이 생긴다. 히포크라시라고 하죠, 영어로. 이 히포크라시는 모든 조직에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위선을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식회사 제도고 뭐 지금까지 우리가 쭉 경제를 이렇게 이끌어오면서 가졌던 네. 많은 그런 조직 체계들이 다 그런 거예요. 창업자의 위선을 막기 위해서, 어떤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그 제가 누차 얘기 드리지만 창업자의 면면을 돌아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기칠 사람인가 아닌가, 과거에 어떤 전력을 가진 사람인가, 그래서 뭐 어떤 학교를 나왔는가, 외모가 정말 잘생겼는가, 이것도 그래서 다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싹 가리고 가명으로만 활동하면서 나는 이름을 드러내지 않겠다라고 가리기까지 하면은 이거는 뭔가 좀 뒤가 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위선을 조심합시다. 네. 네, 오늘도 백훈종 이사님이 굉장히 NFT계 핫한 프로젝트인 BAYC에 관련해서 다양하고 저희가 일반적인 뉴스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정말 진정한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또 다음에도 재밌는 이야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재밌는 얘기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디센터 도혜리 기자, 샌드뱅크의 운영이사 백훈종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eep on running game and the gang will accost y'all. I be calling plays from a plane while I'm off court, but we ain't the same. You a lame, I'm a mob star.